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19년형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입니다. 디스커버리는 현행 모델이 5세대고요. 구형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졌는데 일단 플랫폼이 바뀌었죠. 레인지로버와 공유하는 D7U 플랫폼으로 갈아타면서 차체 중량이 구형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기존 대비 480kg이 가벼워졌는데 그래도 역시 무거운 차긴 하지만 구형에 비하면 많이 경량화가 된 거죠. 그리고 안팎의 디자인이나 편의성, 엔진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차명도 달라졌죠. 기존에는 그 디스커버리 뒤에 숫자가 붙었잖아요. 디스커버리 3, 디스커버리 4 이렇게. 그런데 5세대의 경우에는 뒤에 5가 붙지 않고 그냥 디스커버리로 불립니다. 그리고 2019년형은 디젤 엔진과 안전장비도 보강이 됐습니다. 이 엔진의 경우에는 기존과 배기량은 같은 3리터지만 싱글 터보에서 트윈 터보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출력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 디젤 모델의 경우에는 트림이 세 가지예요. 그 중에서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그 중간 트림인 SD6 HSE입니다. 이미 보신 것처럼 외관 디자인은 구형에 비하면 기본적인 선들이 달라졌죠. 구형 같은 경우에는 직선을 좀 더 많이 썼지만 이 신형은 약간의 곡선이 추가가 되면서 좀 더 부드러운 인상이 됐어요. 특히 헤드램프 또는 보닛의 양쪽 끝에 라운드 처리를 한 게 눈에 띄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지 차 크기에 비해서 좀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체 사이즈 대비해서 그릴의 면적은 좀 작은 편이고요. 차 크기 대비해서 작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차가 커졌죠. 구형에 비해서. 특히 휠베이스가 늘어나면서 그 실내 공간을 좀 더 확보를 할 수가 있었고요. 반면에 요즘에 많은 신차들이 그렇듯이 전고는 구형에 비해서 낮아졌죠. 디스커버리는 랜드로버 라인업에서도 오프로드 성능을 좀 더 강조한 모델인데 구형에 비하면은 전체적인 험로 주파 능력이 좋아지기도 했지만 그 도강하는 능력도 더 좋아졌어요. 예를 들면은 도강 능력이 기존의 700mm에서 900mm로 높아졌죠. 이것을 위해서 이 측면 벤트도 이렇게 막았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디스커버리 특유의 루프 라인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좀 더 매끄럽게 다듬었습니다.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좀 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디스커버리의 특징 중 하나가 그 비대칭 뒷유리였잖아요. 근데 신형은 그냥 평범한 디자인으로 바뀌었죠. 반면에 번호판이 있는 부분은 이 비대칭 디자인을 사용을 하고 있죠. 또 하나 구조적으로 달라진 게 이 신형은 테일게이트가 원피스예요. 이것을 통해서 좀 더 보디 강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SUV나 해치백처럼 뒤가 깎인 디자인은 그 세단에 비해서 먼지가 좀 많이 묻죠. 그래서 세단의 뒷유리에는 와이퍼가 없지만 SUV나 해치백은 와이퍼가 있죠. 그런데 이 스포일러는 뒷유리에 먼지가 붙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게 디자인이 됐다고 합니다. 타이어는 구디어의 이글F1 아시메트릭 SUV 4x4 비대칭 타이어죠. 사이즈는 2호의 50R20입니다. 이 타이어의 트레드웨어가 240밖에 안 돼요. 예, 외관은 곡선이 가미가 됐지만 실내는 직선이 주로 쓰였습니다. 이 대시보드부터 그 밑에 쪽 그리고 도어 트림까지 뭔가 반듯반듯해요. 이 차는 기본적인 시트 포지션이 높은데 그럼에도 이 대시보드의 높이 자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인지로버와 비교를 하면은 그 내장재는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고요. 플라스틱이. 그 가죽 같은 경우에도 이 차가 HSE라서 그레인드 가죽이 쓰였는데 그 상위의 그 윈저 가죽보다는 뭐 시각적으로도 그렇지만 그 만져지는 그 촉감도 좀 못합니다. 모니터는 10인치 와이드 타입이 적용이 됐고요. 이게 기본 화면인데 이 홈 화면도 자기가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밑에는 주로 사용하는 버튼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여기로 들어가면은 이게 설정인데 모든 설정에서 이런 메뉴가 나옵니다. 이 안에 있는 그 메뉴의 수는 그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는 카메라 메뉴인데 이렇게 큰 차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꽤 중요하긴 하죠. 이게 기본 그 360도 화면이고 이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버드뷰 화면이 나오고요. 이 메뉴를 누르면은 그 자기가 보고 싶은 쪽의 화면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는 지금 후방이고 그리고 전방 카메라도 있죠. 이렇게 차 사방의 환경을 다 볼 수가 있는데 그에 반해 그 화질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여기는 시트 조절 메뉴인데 여기서 2열의 그 열선 시트를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지금 열선이 들어와 있고요. 이걸로 단계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화면에서 1열의 열선 시트도 조절할 수가 있는데 1열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있는 공조양치 다이얼로 되니까 굳이 뭐 이걸로 할 필요는 없겠죠. 요즘에는 공조양치를 다 통합을 하는데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나와 있으니까 좀 더 직관적이긴 합니다. 가운데 있는 다이얼이
바람색이고요. 양쪽에 있는 다이얼이 온도 조절과 열선 시트용입니다. 열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조절을 하려면 이렇게 한번 누르면 되는데 이게 지금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는 안 돼요. 이렇게 시동이 켜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열선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3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죠. 이 차는 그 HSE라서 통풍 기능이 없는데 통풍이 꼭 있는 것 같죠,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이 상태에서 조금 지나면 다시 그 온도 조절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이 공조장치 패널에 보면 오픈이라고 있잖아요.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 패널 자체가 이렇게 열리는데 이 안쪽에 CD 플레이어가 있고요. 그리고 공간이 아주 크진 않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트5가 들어가고 이 정도의 공간이 남죠. 용량 자체가 아주 크진 않지만 은근히 쓸모있는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패널을 열었을 때는 이렇게 모니터에 이렇게 실내 온도 꺼짐이라고 기본적인 정보가 또 표시가 되죠. 그리고 공조장치 밑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핸드폰을 놓기가 딱 좋은 공간이지만 이 공간 자체가 꽤 넓어요. 여기에 그 무선 충전 패드도 있으면 더 좋았을 뻔했네요. 이 기어 레버 주변은 전형적인 랜드로버의 디자인이죠. 특히 기어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뭐 제기어도 같이 쓰고 있긴 하지만 좀 특징적이죠. 이렇게 시동을 걸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위로 솟아오르고요. 시동을 끄면은 다시 안쪽으로 수납이 되죠. D 모드에서 S 모드로 전환을 하려면은 이 다이얼을 살짝 누른 다음에 돌려줘야 돼요. 이 D 모드에서 그냥 돌리면 이게 걸려서 안 돌아갑니다. 반면에 S 모드에서는 그냥 돌려도 바로 D 모드로 전환이 되고요. 기어 다이얼 뒤에는 또 작은 다이얼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드라이브 모드 선택용이죠. 기본이 컴포트고요. 그러니까 이 차는 보통 요즘 차는 뭐 컴포트, 에코, 스포츠, 노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냥 기본이 컴포트고 S 모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이 다이얼로 돌려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컴포트고요. 잔디 자갈 눈길, 진흙, 모래, 그리고 바위 함석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이렇게 오프로드 모드로 전환을 하면은 여기에 추가적인 메뉴가 더 나타나죠. 이렇게 오프로드 주행에 필요한 정보가 여기 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이얼 뒤에는 ISG와 차고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컵홀더는 다른 차들처럼 그 양쪽의 사이즈가 조금씩 다르고요. 이 커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정도의 차급이면은 이렇게 원터치로 이렇게 싹 열리거나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약간 좀 뻑뻑한 편이고요. 레인지로버 스포츠처럼 이 컵홀더를 이렇게 밀면은 이 밑쪽에 또 새로운 또 수납 공간이 있어요. 이 수납 공간이 꽤 깊은 편이고요.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보다 그 바닥이 좀 더 평평합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USB 단자도 하나 더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니터와 이 센터 패시아 쪽에는 하이그로시가 좀 많이 쓰이긴 했습니다. 센터 콘솔 박스의 커버는 상당히 넓은데 이거를 열면은 이렇게 수납 공간은 그렇게 보이는 커버만큼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꽤 깊습니다. 이렇게 500mm가 들어가고도 높이가 이 정도로 남죠. 그리고 이 HSE 같은 경우에는 또 쿨링 박스가 없습니다. HSE 럭셔리에는 있는데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커버가 뒤로 완전히 넘어가요. 보통 이렇게 뒤로 완전히 넘어가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12V와 USB 단자가 2개가 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USB 단자가 3개가 있는 거죠. 단점 중에 하나는 일부 재질의 플라스틱이 좀 떨어지는 건데 이 센터 콘솔 박스를 이렇게 닫을 때 안쪽에 있는 플라스틱의 이 소리가 좀 너무 좀 크게 나는 편이에요. 레인지로버 스포츠처럼 이 글로우 박스도 상하 2단계입니다. 이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버튼이 있잖아요. 누르면은 이게 열리고 여기에 또 수납 공간이 또 있죠. 이거는 이렇게 열린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안 붙잡고 있으면 이렇게 다시 닫힙니다. 운전대에는 차 크기에 맞게 사이즈가 꽤 큰 편이고요. 반면에 이 림의 두께는 좀 얇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그 손에도 싹 들어올 만큼 그렇게 좀 얇은 림의 사이즈고, 그리고 보통은 그 림이 둥그렇잖아요. 근데 이 차는 약간 좀 각이져 있어요. 스포크 양쪽의 버튼들은 레인지로버와 동일하고요. 왼쪽 스포크에는 트랙 컴퓨터 조절인데 이게 움직일 때 그 반응이 그렇게 썩 빠른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른쪽 스포크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장치, 스티어링 열선 등의 버튼이 모여 있습니다. 이 계기판 디자인 및 안쪽의 메뉴도 부분 변경된 레인지로버와 동일하죠. 디스플레이 메뉴에 들어가면 계기판 디자인을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게 듀얼 다이얼이고요. 이게 싱글 다이얼. 계기판 전체를 그 지도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변합니다. 그리고 여긴 미디어,
근데 여러 디자인을 봐도 이 듀얼 다이얼이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표시되는 정보도 이렇게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지도, 트립 계열, 미디어, 오프로드 정보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아예 꺼짐도 있죠. 계기판에서 차량 설정 및 이 차량 정보 이 안에 그러니까 꽤 많은 메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니터 쪽의 메뉴는 생각보다 적은데 이 계기판 쪽에서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난달에 시승했던 레인지로버 스포츠와 비교를 하면은 시트는 크기가 좀 더 넉넉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레인지로버 스포츠처럼 그 좌우를 잡아주는 기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넉넉하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시트의 쿠션은 조금 탄탄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 쿠션의 이 길이가 보통 차들보다 좀 긴 편이에요. 그래서 그 무릎 뒤쪽까지도 잘 받쳐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라면 이 등이랑 시트백이 그 닿는 면적이 좀 넓어요. 그래서 등 상단이 좀 편한 느낌을 받고요. 레인지로버 스포츠처럼 저 암레스트가 꽤 편해요. 이 차가 좀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이 도어의 크기도 상당하죠. 다른 레인지로버처럼 이 윈도우 스위치 버튼은 저 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도어 포켓의 용량은 꽤 큰 편입니다. 저 도어 포켓이 다른 차들의 평균에 비해서는 조금 그 위치가 좀 낮아요. 그래서 저기에 있는 병을 끊을 때는 몸을 좀 약간 좀 움직여야 돼요. 2열의 거주성은 슬라이딩하기 나름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슬라이딩의 그 폭이 좀 큰 편이에요. 가까운 쪽의 시트는 최대한 뒤로 밀고 저쪽의 시트는 최대한 앞으로 당긴 상태인데 이렇게 옆쪽에서 보시면은 좀 쉽게 보실 수가 있겠죠. 최대한 뒤로 슬라이딩 시켰을 경우에는 주먹이 한 2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차 크기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아주 넉넉한 공간은 아니지만 성인이 앉기에는 충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2열 시트는 등받이 각도도 큰 폭은 아니지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 방석은 조금 좀 짧은 편이에요. 디스커버리는 2열의 거주성을 위해서 이 가운데 부분도 꽤 평평하게 처리를 했죠. 그런데 이 가운데 시트는 양쪽의 시트보다 확실히 조금 더 불편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시트의 이 쿠션이 양쪽 시트보다 좀 딱딱해요.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센터 콘솔 박스 뒤에 공조장치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HSE 같은 경우에는 3존이고요. HSE 럭셔리는 4존 공조장치가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도 USB 단자가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시트백 포켓이 이렇게 위아래로 2개가 있는 것도 좀 특징적이죠. 이런 거 보면은 이 신형 디스커버리가 그 수납 공간 또는 편의성에 신경을 좀 많이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열의 거주성은 생각보다 좋습니다. 보통 SUV의 3열은 좀 형식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디스커버리의 3열은 물론 장거리를 가려면 좀 약간 좀 비좁긴 하겠지만 그 생각보다는 공간이 괜찮습니다. 특히 디스커버리의 3열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머리 공간인데 랜드로버에 따르면 190cm의 남성도 뭐 앉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앉았을 경우에는 그 머리 공간이 주먹 하나가 들어가요. 보통 SUV의 3열에 앉아서 주먹이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차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3열에 앉아서도 그 머리와 천장 사이에 주먹이 하나가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머리 공간이 여유가 있어요. 다른 차들처럼 레그룸은 그 2열을 슬라이딩 하기 나름인데 지금처럼 이 1열 시트를 최대한 앞으로 슬라이딩 하면은 이 정도의 공간, 그러니까 주먹 2개 정도가 되고요. 반면에 이쪽은 최대한 당겼을 경우에 여기에 주먹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무릎과 여기 시트백이 좀 달랑말랑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역시 슬라이딩 하기에 따라서 공간을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죠. 3열 시트의 쿠션은 2열보다 약간 좀 더 탱탱한 편이고요. 그 길이 자체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3열 시트 치고는 이 시트백의 그 면적이 꽤 넓은 편이에요. 3열 승객을 위해서 이 측면에 컵홀더도 하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3열 시트까지 모두 사용했을 때의 트렁크 용량은 그렇게 크진 않죠. 250리터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폭이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 놓고 한 이 정도의 공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이너 테일게이트의 경우에는 한 300kg까지 견딜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리어 서스펜션을 가장 높이 들어 올린 상태고요. 그러니까 측면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 정도로 올라가죠. 그리고 지금이 가장 낮춘 상태고요. HS 트림은 이 3열 시트가 전동식이 아니죠. 그래서 이 측면에 보시면은 여기에 버튼이 좀 비어 있죠. 3열 시트는 이 줄을 잡아당기고 밀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접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부터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2열 시트까지 모두 접으면은 2,400리터가 넘는 큰 공간이 생깁니다. 예, 지금은 히터는 끈 상태이고요. 공회전 때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리는 좀 잔잔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엔진 소리가 한 단계 걸러져서 들어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엔진 소리가 크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보통 디젤차 엔진 소리는 그
특유의 그 디젤 소리가 좀 또렷하게 들리는 편이잖아요, 대체로. 근데 이 차는 그런 소리는 안 들리지만 뭔가 약간 좀 이렇게 둥둥둥둥 하는 그런 소리가 좀 이렇게 넓게 좀 퍼져서 들어오거든요. 반면에 이 진동 같은 경우에는 억제가 잘 돼 있어요. 바로 한 달 전에 탔던 그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같은 엔진이죠. 이 공해대 진동이 시트로 좀 있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운전대는 물론 이 시트로 전해지는 진동이 이렇게 억제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진동이 있는 디젤차는 공회전 때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뭔가 약간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진동 대책이 좋은 편입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3리터 디젤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그 레인지로버 스포츠 SD6와 같은 파워트레인이죠. 기존의 TD6와 비교를 하면은 배기량은 3리터로 같은데 터보가 달라졌죠. 왜냐하면은 기존의 TD6는 싱글 터보였잖아요. 근데 이 차는 트윈 터보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출력도 이렇게 많이 높아졌죠. 기존에 비하면은 48마력이 높아졌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가속력이 많이 좋아졌죠. 기존의 TD6의 경우에는 제로백이 8초가 넘었는데 이 차는 7.5초예요. 같은 파워트레인의 레인지로버 스포츠와 비교를 하면은 제로백은 조금 느린데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력은 레인지로버 스포츠와 또 거의 같아요. 이 엔진 출력이 늘어나면서 운전하는 감각도 좀 달라졌죠. 그러니까 출력이 늘어나면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 운전자가 좀 더 편하다고 느끼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또 똑같이 가속 페달을 밟아도 더 큰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 운전 편의성 면에서 좀 더 유리하거든요. 재작년에 탔던 TD6의 경우에는 그 V6 3리터 디젤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그렇게 동력 성능이 인상적이진 않았어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306마력이 넘고 토크도 70이 넘기 때문에 그 수치에 맞는 동력 성능을 발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속할 때 운전자가 받는 느낌도 그렇고, 그리고 재작년에 시승기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디스커버리가 그 방음이 전체적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공회전 때의 방음도 그렇지만 주행할 때 그 하체 방음이 잘 된 편입니다. 그래서 뭐 대략 70이나 80km로 정속 주행하면은 그 타이어 그 노면 소음이 비교적 잔잔하게 들어와요. 물론 방음은 마른 노면일 때와 지금처럼 비 또는 눈이 왔을 때 느끼는 게 좀 다른데, 지금 이제 바닥이 많이 젖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마른 노면일 때와는 하체에서 들리는 소리가 좀 더 있죠. 예를 들면은 지금처럼 뭐 80, 90으로 달리면은 저 뒷바퀴 쪽 그 팬더 쪽에서 그 치는 그 물소리라고 하죠. 그게 조금 더 들립니다. 근데 마른 노면 기준으로 한다면은 전체적인 방음은 괜찮은 편이고요. 디스커버리 하체는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편이에요. 뭐 요즘에는 단순히 부드럽다 또는 딱딱하다 그거를 갖고 승차감에 좋다 나쁘다를 이렇게 갈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하체가 기본적으로 부드럽다 보니까 한 달 전에 탔던 레인지로버 스포츠보다는 그 전체적으로 승차감이 좋다고 느껴져요.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너무 상하로 좀 이렇게 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전체적으로 그 하체의 충격을 잘 흡수를 하고요. 그리고 코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비가 와서 이제 살살 돌고요. 어저께 마른 노면일 때 돌았던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 이 차가 그 요즘 나온 차로서는 좀 드물게 그 제어가 굉장히 좀 빠르고 좀 강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코너 진입을 좀 빨리 하면은 되게 금방 그 엔진 출력을 줄여요.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세팅하는 차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아무래도 이 차는 전고가 높고 오프로드에 좀 더 그 포커스가 맞춰진 차기 때문에 그렇게 세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전자장비가 좀 더 보수적으로 세팅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네요. 이 엔진은 공회전 때보다 그러니까 회전수가 어느 정도 돌아가면은 그때의 소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르막 역시도 제어가 좀 빨리 들어가는 편이죠. 그리고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언더 스티어의 경향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나고요. 물론 이 차의 성격을 감안을 하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는 그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이죠. 한 달 전에 그 레인지로버 스포츠와 비교하면은 운전 감각이 좀 확실히 많이 좀 다르죠. 그 차는 좀 더 올로드 성향이고 이 차는 오프로드 성향인데, 그것 때문에 이 스티어링의 감각도 이 차가 좀 더 느슨해요.
보통 오프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 스티어링이 좀 느슨해야지 좀 더 편의성이 있거든요, 운전에. 이제 그거를 감안을 한 거죠. 이 차가 무겁긴 하지만 최고 출력이 300마력이 넘기 때문에 일상 용도로는 충분한 동력 성능이죠.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대략 한 34초 정도가 되는데, 저는 이 차가 좀 더 느릴 것 같았는데 제 동영상 기준으로 하면은 그 레인지로버 스포츠 같은 엔진에 거의 뭐 비슷하거나 이 차가 조금 더 빠르거나 그래요. 물론 더 고속으로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이 차가 좀 높잖아요. 공기저항 개수도 더 높고 그래서 좀 처지긴 하는데 대략 200km까지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같은 엔진인데 이 차의 그 회전 질감이 좀 더 부드럽게 느껴져요. 그 차보다는 그 소리가 좀 더 부드러워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대략 급가속 기준으로 하면은 4,200rpm 정도에서 자동으로 변속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도 그 토크가 감소하는 느낌이 거의 없고 변속도 매끄럽게 이루어집니다. ZF도 변속 충격이 간헐적으로 있는 편인데 이 차는 이번에 1박 2일 시승하면서 변속 충격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체는 부드러우면서도 승차감은 좀 더 보편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부드러우면서도 적당하게 충격을 잘 흡수를 하고, 물론 강하게 탁 치면은 그 첫 번째 충격은 그 세게 들어오는데 그 이후의 여지는 깔끔하게 처리를 하고요. 이 차가 오프로드에 강점이 있는 차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이 고속 안정성은 꽤 좋은 편이에요. 고속으로 직진했을 경우에 보통 이렇게 키가 크고 하체가 부드러울 경우에는 좀 이렇게 불안함을 느끼기가 쉬운데, 이 차는 직진뿐만 아니라 이렇게 완만히 굽은 길에서도 비교적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고속 안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차가 키가 크다 보니까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바람 소리가 그 다른 차들의 평균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전면에서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좀 크게 나요. 그러니까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그런데 그런 바람 소리를 제외를 하면은 고속으로 직진할 때 그런 안정감은 꽤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략 한 2,500rpm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그 의외로 그 엔진 소리가 스포티해요. 이 소리 전체적인 볼륨은 그 레인지로버 스포츠보다 작은 것 같지만 그 음색 자체는 이 차가 좀 더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대략 한 2,500rpm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우웅하고 좀 낮게 들릴랑말랑하게 나지막하게 들리는데 그 소리가 듣기가 좋습니다. 올로드에서의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와 S 모드 두 가지가 있는데, S 모드로 바꾸면은 확실히 그 가속 페달 초기 반응이 좀 더 민감해지죠. 이게 그 레인지로버 스포츠만큼 그렇게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가속 페달을 많이 밟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 순발력에서는 좀 더 편리하긴 하죠. 그리고 이 가속 페달 같은 경우에는 그 담력이 약간 좀 탱탱한 편이에요. 특히 이제 밟았다가 이렇게 놨을 때의 그 반동이 좀 탱탱하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SUV는 시트 포지션이 높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디스커버리는 이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 차는 지금 제가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게 한 상태에서도 되게 껑충해요. 그래서 앞이 되게 잘 보이고, 참고로 워시액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좀 유달리 더 이렇게 분무 형식으로 나오는 것 같죠. 어쨌든 시트 포지션이 높다 보니까 전방의 시야는 참 좋고요. 그리고 이 1열 시트가 그 상하 조절되는 폭도 상당히 큽니다. 제가 아까 최대한 높여보니까 거의 뭐 제 머리가 천정에 닿을 정도까지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키가 작은 여성도 최대한 그 시야 확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시트 포지션까지 세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좌우 사이드 미러의 시야도 좋은 편이고, 그런데 저 2열 시트의 헤드레스트를 세울 경우에는 그 후방 시야가 좀 이렇게 많이 가려요. 뭐 헤드레스트 세우면 후방 시야가 제한이 되는 건 당연한데, 이 차는 좀 유별나게 그 가운데 헤드레스트를 세우면은 그 후방 시야가 좀 많이 가리는 편이더라고요. 2019년형은 차선 이탈 방지도 전 트림에 적용이 됐는데, 이 차선 이탈 방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렇게 차선 이탈을 방지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운데로 이렇게 잘 잡고 가는 그런 성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죠. 지금처럼 처음부터 차선 가운데로 잡고 가는 게 아니라 이 타이어가 한쪽에 붙으면 그때 이 스티어링 어시스트로 이렇게 원래 가운데로 되돌려주는 기능인데, 지금도 이렇게 이쪽으로 붙으면은 어시스트 주고 이렇게 경고음을 울리죠. 예, 오늘 2019년형 디스커버리를 시승을 했습니다.
2019년형 디스커버리는 일단 이 엔진이 좋아진 게 좀 가장 두드러지네요. 기존의 TD6와 비교해서는 동력 성능이 한층 더 좋아졌고 심지어 연비도 좋아졌죠. 그러니까 기존의 TD6에 비하면은 이 SD6의 트윈터보 디젤은 여러 가지 면에서 큰 메리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디스커버리는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오프로드 성능이 가장 큰 강점이지만 거기에 더해서 보편적인 승차감, 그러니까 일반적인 운전자들이 대체로 좋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승차감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고요. 운전이 쉬운 것도 메리트 중에 하나죠. 물론 이 차가 차폭이 넓어서 뭐 좁은 골목길이라든가 주정차 할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긴 해요. 이 차가 앞뒤에서 볼 때는 차가 좀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 차의 차폭이 2m예요. 사실 차폭이 1.9m만 넘어도 꽤 넓다고 느끼는데 운전자가 이 차는 차폭이 2m니까 그래서 더 좁은 공간에서의 뭐 주정차 할 때 그럴 때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ISG 온오프 때 그 진동 있잖아요. 그 랜드로버가 보통 그때의 그 진동이 또는 그 차의 그 움직임이 좀 큰 편인데 이 차는 예전에 그런 차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ISG 온오프 때의 진동이나 움직임도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실내 수납 공간이나 편의성 같은 걸 보면은 이 차도 약간 좀 미니밴스러운 그런 그 장점을 좀 도입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구형과 비교하면은 그 전체적인 거주성이라든가 편의성, 상품성은 꽤 좋아졌다고 할 것 같아요. 단점으로는 이 차가 랜드로버 또는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그 실내의 그 재질이 좀 기대에 못 미치죠. 물론 이 차가 HSE 트림이긴 하지만 일부 플라스틱 재질의 경우에는 그 기대치에 좀 못 미치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차선 가운데로 이렇게 잡고 가는 그 유지 장치가 없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죠. 예, 이로써 2019년형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SD6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